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까지 모두 28회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의 역사학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 27개의 강의를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 요약하고 정리한다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이전 강의를 한번 피드백 하시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승만 TV에서는 이 강의를 다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은 제목의 책을 하나 출간해 볼까 하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시리즈 강의를 종결하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 제목을 위기의 대한민국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 상태다, 잠재적인 위기 상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가 매우 잠재적 위기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시화할지 모른다, 폭발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나라의 국가 정체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 헌법에 명시된 그러한 그 국가의 그 이념은 명확하게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으로 받드는 자유민주의 나라로 이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이 나라의 근본적인 이념,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여사로 부정되고 오히려 비판되고 매도되고 하는 가운데 이 개인의 자유를 부정할지 모르는 어떤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념이 기생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체제는 길게 갈 수 없다. 이 위기의 징후를 발견하고 치유를 하든가 빠른 시일 내에 치유를 하든가 아니면 위기가 그대로 진행되어서 이 국가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위기가 가시화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우리가 이승만 TV가 노력하는 것은 이 위기 자체가 가시화하는 것을 막고 위기의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그와 같은 어떤 작은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한국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 위기의 근원의 첫 번째는 민족주의의 강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죠. 여러 역사책을 보더라도 항상 역사의 주체는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는 우리 민족 이와 같은 것이 한국인들이 역사를 감각할 때 하나의 행동의 주체요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서술이 우리 민족을 주어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민족은 우리 한국인들이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강의 그 이해는 공통으로 성립해 있습니다. 19세기까지 조선왕조 시절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인이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이라는 개념은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민족이란 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의 혈연으로 이어진 운명의 정치 공동체다 하는 그와 같은 의식 아닙니까? 함께 살고 함께 죽자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 모두는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쉽게 말하면은
그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 민족주의 감정은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과 상민으로 신분이 엄하게 나뉘어 있고, 그리고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도 이 신분 간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국가체제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상민 또는 노비를 아우르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와 같은 공동체 정서는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은 구한말에 구체적으로 1900년대에 일본에서 민족이라는 말이 수입됨으로써 이와 같은 것이 생겨났고, 1919년 3.1운동 때 조선민족은 이런 식으로 그것이 그 말이 대중에게 다가감으로써 신조어로서 또는 외래어로서 우리 한국인들이 민족이란 말을 알게 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백두산인데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라고 감각하는 그와 같은 백두산 이해는 없었습니다. 이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로 만든 분은 조금 전에 3.1운동 때 조선민족은 이와 같은 식으로 독립선언문을 쓴 바로 그 최남선 선생 그분입니다. 1927년에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백두산을 민족의 성지로 육화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 포태로 이 백두산을 육화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이 다시 소생할 성지로서 백두산을 그렇게 영상화하죠. 이게 최남선 선생의 공적이라면 공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래 우리 한국인들은 백두산을 영산으로 알아왔습니다. 근데 매우 재미있는 것은 이 민족이라는 말을 신조 외래어를 널리 보급을 하고, 또 백두산을 또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형상화까지 한 최남선 선생이 1950년대에 그 생애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조선시대에는 민족이라는 말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선진국에도 없는 것이다. 민족이란 말은, 감정은 따지고 보면 대립 감정의 소산이 아닐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민족을 만들어낸 분이 한 30-40년 만에 돌이켜보니까 어떤 적대적인 감정의 발로로서 민족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민족주의 감정은 다시 말해서 이 근대 문명의 주체로서 개인과는 구분되는 몰개인화하는 하나의 집단주의적인 하나의 신화입니다. 신화고, 이것으로 한 사회가 통합이 되고 할진데 그 정치는 선진적인 정치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갖고 국제사회에 나아갈진데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감정을 갖고 이웃나라와의 외교를 할 때 그 외교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성립할 때 이 대한민국 성립에 가장 강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주의죠. 그 전형적인 분이 김구성생 아닙니까? 김구성생이 쓴 백범일지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우리의 소원이라는 보면은 그 글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족은 영원하다. 영원한 바다와 같다.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은 그 바다의 일렁이는 일시적인 파도에 불과하다. 이랬습니다. 턱도 없는 말이죠. 턱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정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에 길게 울렸고,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대한민국 성립에 그토록 저항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주까지 했던 김구성생을 지금도 추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라의 근본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어서는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는, 반드시 무슨 사단을 야기하고야 말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이 민족주의가 이렇게 강세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근원의 원인이 있다면은 바로 자유주의의 결례입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물어보면은, 그리고 이야기를 시켜보면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자유가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의 국가로 나라가 세워진 지 70년이 되었어도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거기서 생경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경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초중고등학교 여러 교과서를 보더라도 사회과나 도덕과 교과서를 보더라도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그대들은 자유인인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회신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당하니까 대답하기가 쑥스러운 것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의 동포들에게 소리 높여 외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1904년에 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근로를 해서 자기 생활 자료는 자기가 벌어야 되고 남한테 빌어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래에 나중에 근로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를 해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한 개인의 재산은 그의 절대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하고 저축하는 인간이 자유와 독립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근로하고 저축해도 혼자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생산하거나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업과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양질의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남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시장에서 그의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그와 같은 경제인입니다. 근데 이 분업과 교환, 이것은 동시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동을 하고 신뢰를 하는 관계이자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교환을 하는데 상대방이 서로 계약을 해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교환이 성립하지 않죠. 교환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계약관계를 위반할 때는 그 손해는 반드시 법률적으로 엄하게 배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법이 성립해 있어야 교환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환이라는 것은 신뢰, 협동이라는 사회적 규범과 그것의 법 조문화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서로 믿고 무조건 협동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남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남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쟁의 과정이죠. 이렇게 분업과 교환 또는 협동과 경쟁의 과정은 동시에 전 지구대적 규모로 펼쳐진 시장을 전제로 한 개방과 통상의 과정입니다. 이승만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환하고 통상하는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좋은 물건을, 더욱더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명개화의 기본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의 인간은 근로와 저축을 하고 분업과 교환을 하고 타인과 협동하면서 경쟁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열린 개방과 통상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인류사와 함께 오래된 전쟁이 종식하고 하나의 세계적인 영구 평화가 성립하는데 이 영구 평화는 영구 평화를 관리하는 어떤 국제 간의 어떤 협동, 이 국제 연합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자유와 독립이라는 것은 결코 한 인간이 남의 압박을 피해서 홀로 떨어져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급자족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과 협동하는 관계죠. 남과 교환하는 관계고 남과 경쟁하는 관계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책임지는 이와 같은 인간이 자유인이고 그리고 이 자유인은 그 자유를 가능케 하는 공간에서 이미 세계인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이것이 자유. 이렇게 될 때 바로 이러한 자유를 최초로 발견한 어떤 지역과 민족이 바로 서유럽입니다. 그래서 서유럽이 종교개혁 이후에 또는 대항해 시대 이후에 세계사에서 비약적으로 그 문명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계를 리더하고 지도하는 문명으로 성립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도 알지 못한다. 자유라 하면은 있는 자의 타령이다. 또는 친미주의자나 기독교인들의 정신세계를 반영할 뿐이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사는 어떤 민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민족의 공연과 공존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적 개인이야말로 공동체적 개인이야말로 참된 인간형이다. 보통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가운데 한국인들의 정신문화 속에는 이 자유주의가 결여되어 있고 거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족주의의 강세 이런 것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민주의 노선을 추구해온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들고 있습니다. 야, 이 권위주의 정치 아니냐, 독재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것은 마치 시계가 조립되어 가지고 탭을 감은 다음에 탭을 탁 풀면 처각처각 돌아가는 그런 식의 민주주의는 역사에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1948년 당시에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행할 어떠한 객관적인 조건도 성립해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한두 세대에 걸친 노력으로 성취되어야 할 장래의 목적으로 두어져 있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건국 초창기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체제 그것이 가장 오늘날 인류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정치 체제로서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 형태라든가 국회의 형태라든가 또는 경제 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자유민주적 형태로 미국적인 형태로 바꾸려고 그렇게 반대하는 국회와 충돌하면서 그 계획을 집권 12년간에 성취시킨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의 국제 세력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을 거기에 편입시켜 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국인이 나아갈 국제적 어떤 그 큰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 노선의 선구적인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거나 의식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 놓은 어떤 제도라든가 국제 환경에 힘입어 가지고 한국인을 세계로 진출시키면서 한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 경영을 함으로써 동시대 세계 다른 나라가 상상할 수도 없는 커다란 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그런 분입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자신은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닦아둔 국가 체제라든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 진영의 일환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치 이거를 토대로 해서 1960년대에 여러 가지 좋은 국제적 환경이 조성이 되자 거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협동을 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외환의 능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자립적 국가 경제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거기서 발생한 새로운 여력으로 또 대규모 해외 수출을 행하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선순환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일약 그의 집권기에 중진국 상위권에 올려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간 이후 10년 뒤에 1988년이 되면은 또 선진국 경제적으로 가난한 선진국의 대열에 포함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위협을 성취를 했습니다. 그 위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째깍 시계의 여러 부품이 맞물려 돌아가듯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88년경부터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은 그에 반대하는 다수의 정치 세력과 국민과 충돌하면서 권위주의적으로 자유민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만들어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만들어 온 역사적 성과에 힘입어 가지고 아직도 한국의 정치체제와 그리고 경제가 그런 대로 지금까지 굴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단선적인 과정으로만 진행되지 않고 처음부터 그에 대한 심각한 어떤 저항, 비판,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민족혁명 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에 관한 한 이 민족혁명 노선의 영향력은 결코 그것이 약하다든가 쇠퇴해 본 적은 없고 오히려 자유민주 노선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에 따른 몇 가지 부작용과 더불어 민족혁명 노선은 오히려 강화되어 오고 그 지지 세력을 넓혀온 것이 지난 70년간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좌측에 있는 분이 바로 김구성생이죠. 민족은 영원한 바다와 같다. 이념은 일시적으로 일렁이는 파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협상을 통한 평화 통일을 추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 옆에 조봉암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1956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일약 2위를 했고 아마 그대로 갔으면은 다음 차기나 차차기 대통령이 될 가장 유력한 대중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수탈 없는 계획경제라는 어떤 과격한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좌우합작 남북협상의 통일론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논의가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그들의 전가의 보도로서 사용되어 온 하나의 통일전선의 그 논리를 우리의 건국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게 극복해왔고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해안을 지닌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권기에 그것도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년 만에 이 조봉암 씨가 남북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어떤 통일 노선을 추구를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봉암 씨가 사라짐으로써 이후 한 세대간 한국 정치는 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큰 혼란을 겪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역시 큰 건국의 정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봉암 씨의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이어받은 분이 저는 김대중 씨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씨 자신은 조봉암 씨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조봉암 씨 자체가 공산주의와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노선 차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비판까지 하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김대중 씨는 김대중 씨 나름의 어떤 그 성장 배경이나 또는 정치 입문의 배경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조봉암 씨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은 결국 김구 조봉암으로 이어지는 민족 혁명 노선의 계승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 그는 2000년 북한의 김정일과 이와 같은 그 남북 정상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의 유래는 아주 깊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초부터 김구성성에 의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북 간의 정상이 악수를 하고 마치 이를 통해서 통일이 곧 임박한 양 그런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씨 자신은 경제체제 면에 있어서는 대중경제론을 주장한 분이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현실 정치가로서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민족혁명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1987년에 만든 정당이 국민회의 아닙니까? 국민회의란 것은 바로 국회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입법기구로서 국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는 또 하나의 국민회의를 조직한 것이죠. 이 국민회의란 것은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없어질 때 나라를 만드는 과도적인 정치기구로 만드는 것이 국민회의입니다. 그러나 그는 1987년 그 당시에조차도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민주화를 추진을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끝까지 회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드디어 1990년대 들어와서 한국 경제가 어떤 국제적 위상이 확립이 되고 또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그는 과격한 어떤 민족혁명 노선 그 자체를 그대로 고집할 수는 없었고 드디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대중경제론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서 대중정치가로서 성공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평생 추구했던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그 노선만큼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위와 같이 모습 끝까지 성취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위기를 가시화한 2년 전의 사건이 바로 이른바 촛불 시위입니다. 저는 촛불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션 마크를 달고요. 우리 한국인들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한국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한 어떤 가입률은 대단히 낮은 수준이고 무엇보다도 진성당원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전 국민의 한 2, 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진성당원의 숫자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미국인의 3, 40%는 정당원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한국인들의 정당 가입률은 5%밖에 안 되는 가운데 진성당원은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치와의 거리를 두고 정치를 경멸을 하고 정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계기가 생기면은 광화문에 이렇게 수만 명이 집단을 이룹니다. 바로 그 힘이 저는 민족혁명에 정서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반민중적인 어떤 정치적 어떤 행위가 발생을 할 때 반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가 발언이 있을 때 그들은 분노를 하고 그 분노에 따라서 평소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와 같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만 명, 심지어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와 같은 정신 상태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직접적 어떤 민주주의적 어떤 형태를 벌릴 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대중의 직접적인 어떤 정치 참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안전장치를 두어가지고 선거라는 행위를 통해서 대의제적 형태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헌법이 그렇게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중이 때가 되면은 마치 정기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정례적인 현상으로 이 집단적인 어떤 군중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이건 한국인들이 대단히 위험한 어떤 정신적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십만의 군중이 어떤 그 데마고그의 선동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될 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촛불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들은 민주주의 승리라고 외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헌법 파괴적이고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파괴적인, 그리고 그 종국의 도달점은 민중혁명으로 향하는 대단히 불길한 조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 촛불혁명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 김씨 왕정 3대 세습자 김정은의 손을 저렇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왜 저렇게 중시될까요? 백두산이 민족의 성지로서 추앙되고 신봉되어야 될 어떠한 근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상징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정서적 상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샤머니즘 내지 토테미즘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음울한 음선한 정신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어떤 허황된 어떤 우리 한국인들은 땅에 지맥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죠. 맥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종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세계에서 어떤 한라와 백두 같은 토템이 형성되고 그 토템을 이용해서 통일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가 부정된 통일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 자유가 확산되지 않은 통일에 대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통일은 극구 반대합니다. 북한 동포들도 자유인으로서 해방되고 자립하는 그런 통일을 저는 추구할 뿐이고 다른 통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의 노예적 상태에 대해서 이런 방금 말도 없고 북한의 20여 개는 아직도 존재하면서 세계 자유세계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인 수용돼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러한 비겁함과 소심함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동포를 노예로 지배하고 있는 독재자의 손을 저렇게 즐겁게 올려오고 있는 저와 같은 사진, 백두 토템 위에서 말이죠. 대단히 위험한 정신상태를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오늘날 위기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되는, 처방해야 되는 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기본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해서 활동하고 분업하고 교환하고 협동하고 경쟁하고 개방하고 통상하는 그와 같은 인간이고,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이 역사로 물러붙은 어떤 샤머니즘 좀 토테미즘 좀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학문하고 과학하고 하는 그런 세계인으로서 비약하는 길,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은 위기 한국의 근본적인 처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이승만 학당의 28회를 끌어온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이승만 TV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한 이야기,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세계를 음울하게, 음산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주의의 종족주의적 특질, 그 바탕에 있는 어떤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면에서 해부하고 고발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 연속 시리즈 강의를 출범시켜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